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39살로 5살 된 딸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저는 지금로부터 2년 전 큰 사고를 겪었고 가까스로 의식을 회복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눈을 뜨고 깨어났을 때 들은 소리가 바로 차라리 그냥 죽지. 깨어나지 말지 그랬니? 라는 말이었죠. 그것도 다름 아닌 시어머니에게 말입니다. 하지만 그다지 충격적이진 않았다는 게 핵심이에요. 보통 사람들이라면 그 상황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했겠지만 저희 시어머니는 그런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딱 하나. 평범했던 제가 의사인 남편과 결혼을 했기 때문이고요. 남편과 저는 각각 20살, 26살에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시골에서 홀어머니 모시고 살던 저와 서울에 살던 남편은 접점이 거의 없었는데 남편이 공중보건의사로 군복무를 대신하고 있을 때 만나게 된 거죠. 우린 첫눈에 반하게 되었고 거의 2년 가까이 사귀게 되었어요. 그리고 첫 연애를 시작해본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듯 우린 순진하게도 결혼까지 약속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우습게 짝이 없지만 실가락직 나눠 끼며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함께 하기로 말이죠. 젊고 혈기왕성하고 책임감이 넘쳤던 남편은 집에 그 사실을 말했다고 하더군요. 그땐 마냥 저를 진지하게 생각해주는 게 고마워서 좋기만 했었는데 마주한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살던 시골까지 내려와 저를 대면하곤 이렇게 말했죠. 우리 심플하게 갑시다. 돈 얼마까지 생각하고 나왔냐고 묻는 거예요. 네?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게 아니라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 앞에선 솔직해도 된다니까요. 평생을 공부만 했던 순진한 내 아들 꼬여낼 땐 그런 연극이 먹혔는지 모르지만 난 아니거든요. 얼마요? 말을 해봐요. 내가 대충 가격 생각하고 오긴 했는데 모자라면 더 뽑아야 되니까. 마님 계좌이체로? 어머님, 저 만재 오빠 정말 진심으로 좋아해요. 아니, 사랑하고 있어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푹하고 비웃더니 이내 표정이 굳었습니다. 사랑? 가진 거라곤 젊은 몸뚱이 하나밖에 없는 아가씨가 포부가 당돌하네. 그래서 설마 진짜 내 아들이랑 결혼이라도 하겠다는 건가요? 머리가 나쁘면 자기 분수라도 알아야지.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 줄 알아요? 손이 귀한 우리 집, 시아버지부터 남편, 그리고 지금 내 아들까지 모두 의사예요. 물론 저나 시어머니 집안은 말할 것도 없고. 제가 부족하다는 건 알지만요. 저는 부족? 지금 아가씨가 상황 파악이 안 되는 모양인데 부족하다는 단어 뜻을 모르는 모양이네. 머리가 안 좋아 보이니까 차근차근 설명해 줄게요. 100만, 아니 그쪽 수준 맞춰서 다시 말하죠. 그러니까 1,000원을 내야 하는데 900원밖에 없을 때 부족하다고 하는 거예요. 즉, 그쪽은 부족한 게 아니라 없는 거지. 딸랑 100원 들고 1,000원짜리를 탐내는 건 도둑년이지. 이제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부족하다는 말은 쓰지 말라고요. 네, 이해했습니다. 근데 저는 진심이거든요. 오빠를 정말로 사랑하고 있고 그놈의 진심은 누가 알아나 준다고 생각해요? 제가 충고 하나 하죠. 제발 본인 분수에 맞게 살아요. 우리가 마주보면서 같이 앉아있다고 하더라도 우린 사는 세상이 달라요. 일종의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거고 거기서는 여기로 절대로 못 넘어온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바라 그래도 절대로. 아셨어요? 뭐 더 노력을 하면 처분될 수 있겠지만 그러고 싶어요. 저는 그 말에 눈물을 뚝뚝 흘렸고 시어머니는 웃으며 돈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놨죠. 알아들은 것 같으니 돈은 여기 놓고 갈게요. 아니요, 저 돈 안 받아요. 오빠랑 헤어질 수 없어요. 내가 헤어져 달라고 했나? 재밌네. 드라마를 정말 많이 봤나 봐요. 촌스럽게 내가 굳이 헤어져라 이러면서 왜 당신 같은 여자한테 돈을 주겠어요? 말했잖아요. 어차피 바라 그래도 결혼은 못할 거라고. 잘해도 첩이 되는 게 최고의 성공일 거라고 장담해요. 그러니까 이 돈의 의미는 그저 순진한 내 아들 시골에서 심심했을 텐데 그간 같이 놀아줘서 고맙다는 성의의 표시랄까? 모자라면 말해요.
앞으로도 그 몸으로 종종 우리 아들 심심풀이 해주면 내가 용돈식으로 챙겨줄 테니까. 아, 내 아들 만나는 동안 상병만 옮기지 말고. 정말 치욕스러웠습니다. 마치 저를 몸 파는 여자처럼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끔찍하게 싫었죠.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얼굴에 물을 뿌리지도 않았고 욕도 하지 않았지만 어떤 말보다 더 크게 상처가 되었고요. 결국 그 일이 있고 우린 얼마 가지 않아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이별이라는 게 아주 힘들었지만 말이죠. 차라리 도망이라도 가자며 울고불고 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건 저에게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어린 마음에 의사라도 돼서 당당하게 그 앞에 다시 서고 싶은 마음도 생겼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제가 의사가 되기에는 무리가 있었고 그 대안으로 선택한 게 간호사였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고 저는 정말 우연히 남편과 한 대학병원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그 사람은 제게 울먹이며 말했죠. 내가 말했잖아. 우린 언젠가 꼭 다시 만날 거라고. 그리고 이건 운명이야. 저는 그 사람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상황이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 오빠도 나 안 찾았잖아. 잘 살고 있던 거 아니었어? 어머니 그리고 할머니를 설득해야 했어. 그게 불가능하면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고. 나 진심이야. 무엇보다 나 지금까지 너 이외에 다른 여자 만난 적도 없어. 솔직히 그때 남편의 말이 진실인진 모르지만 저 역시 남편 이외에 그 어떤 누구도 만나지 않았죠. 그만큼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했으니까요. 물론 머리로는 결혼이 불가능하다는 걸 모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흔들리는 마음을 어찌할 순 없었죠. 그렇게 우린 다시 만남을 이어갔고 어느 날 남편은 제게 결혼을 할 계획을 제게 들려줬습니다. 잘 들어봐. 우리 엄마는 할머니한테 꼼짝을 못해. 할머니가 엄마를 엄청 예뻐하시긴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할머니 앞에선 납작 엎드리거든. 아버진 집안 학력 이런 거 보시는 분 아니니 이미 허락받은 거나 다름없고 나한테도 늘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하라는 말씀하셨거든. 그러니까 우리 목표는 딱 하나. 할머니를 공략해야 하는 거지. 할머님? 우리 집이 보다시피 손이 굉장히 귀하단 말이야. 아버지도 외동이고 나도 그렇고. 그러니까 자기가 임신만 하면 어차피 허락하게 되어 있어. 할머니도 어쩔 수 없을 거라니까. 뭐? 지금 속도 위반하자는 거야? 그것만큼 끔찍한 게 어딨다고. 어머님이 가뜩이나 날 싫어하시는데 그런 식으로 들어가면. 이미 할 건 다 했잖아. 헤어졌는데 헤어지지 못했고 난 이제까지 그 누구도 안 만나고 시위했어. 10년 넘게 설득이 안 되면 때로는 억지로라도 밀어붙이는 게 맞아. 비록 그 방법이 옳진 않지만 우린 서로한테 확신하잖아. 살면서 차차 풀어가도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내가 봤을 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내 말 한 번만 따라주라. 잘 사는 거 보여드리고 증명하면 되는 일이야. 설령 일이 틀어지더라도 그럼 뭐 어때? 내가 당신 하나 못 먹여 살리겠어? 그땐 집이랑 인연을 끊을게. 우리 충분히 기다렸고 많이 돌아와서 다시 만났어. 이제 더는 지체하기 싫어. 당시 제 나이가 30대 중반, 남편은 40에 가까운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무모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 방법을 이용하게 됐죠. 거기서 더 늦어지면 아이를 가지고 싶어도 못 가질 수 있다는 공포도 한몫했고요. 결국 저는 남편과의 계획하에 속도 위반을 하게 되었고 임신 7주차에 결혼을 허락받았습니다. 물론 축복을 받았다고 말할 순 없었죠. 할머님의 표정도 안 좋았고 시어머니는 거의 뒤로 넘어갔으니 말입니다. 더구나 결혼 허락과 함께 조건이 붙었다는 거였죠. 시어머니는 딱 3가지를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일단 일은 그만둬. 간호사라고 했지? 그만두기 아까운 직업도 아니니 어려울 거 없겠지. 그 말에 남편이 나서서 반대했죠. 멀쩡한 직업을 왜 그만둬? 간호사도 의사 못지않게 배워야 하고 이 사람은 경력도 있어서 대우도 좋아. 힘들게 들어간 직장을 결혼한다는 이유로 그만두는 거 촌스러워. 시대가 바뀌었고 이 사람이 그만둔다고 하는 게 아니면 난 계속해도 상관없다고 봐. 집안 살림은 안 배워? 결혼을 선택했으면 포기하는 것도 있어야지. 더구나 우리 집안에서 간호사 출신 며느리? 오히려 흠이 되는 일이야. 몰라서 물어? 더구나 같은 병원이야. 엄마! 무슨 그런 억지가 있어?
뭐 엄마는 살림해? 안 했잖아. 가정부 아주머니들이 다 해주는데 이 사람만 왜 살림을 배워야 해? 나랑 쟤랑 같니? 기본적으로 난 결혼 전부터 신부 수업 받은 사람이야. 근데 이런 애가 뭘 할 줄 알겠어? 혼자 자취해서 웬만한 건 다 만들 줄 안다? 그게 살림이니? 김치찌개랑 된장찌개 끓인다고 그게 요리야? 처음부터 다 뜯어 고쳐야 그나마 따라올까 말깐데. 무엇보다 나이가 어린 것도 아니고 여자 나이 30대 중반이면 여자로선 끝장난 나이야. 아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럼 난 40대야. 30대가 끝장이면 난 죽을 날 받을 나이야? 남자랑 여자랑 같니? 다른 건 뭐가 있어? 요즘엔 30대가 예전에 20대인 거 몰라? 말이 되는 소리래. 결혼 정년기가 늦어진 것뿐이지 그게 젊은 나이는 아니니까. 그때였습니다. 가만히 있던 할머님이 입을 열더군요. 너희 엄마 말 틀린 거 없다. 나이도 생각해야지. 뱃속에 애까지 데리고 있으면서 간호사 하는 건 할미도 반대다. 이 간호사라는 게 쉬운 일도 아닌데 무리는 시키지 말아야지. 뱃속에 애 생각은 안 할 참이야. 시대가 바뀌어도 아닌 건 아니다. 할머님이 편을 들자 시어머니의 표정은 의기양양해졌고 남편 역시도 말을 못했습니다. 그 뒤에 시어머니는 3년 동안 시댁에서 살 것을 요구했지만 그건 그나마 남편의 반대로 겨우 1년으로 줄었죠. 솔직히 그때까지 저는 최대한 수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조건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더군요. 바로 저희 어머니를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한 겁니다. 이유는 저희 어머니가 미혼모였기 때문이었죠. 남편은 바로 반박을 하더군요. 아이,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아이, 다른 건 몰라도 그건 그냥 억지고 심술 부리는 거야. 나한텐 장모님이고 이 사람을 낳아준 분이잖아. 인간적으로 그건 아니지. 인간적으로 나도 이 결혼 아니라고 본다. 속도 위반한 것만으로도 갖지 않고 기가 찬 노릇인데 제 엄마 미혼모라며? 남들 보기 쪽팔려서 그래. 우리 집안이 대대로 어떤 집안인데? 엄마! 소리 지르지 마! 저쪽 집도 양심이 있으면 이 정도 부탁은 아무것도 아니지. 입장 바꿔서 내가 그런 부탁받아도 난 들어줄 거다. 자존심이고 규칙이고 뭐가 중요해? 내 자식이 행복하게 살게 도와주는 게 부모가 할 역할인데 미혼모가 낳은 딸이 임신으로 발목 잡아 의사 집안에 시집 간다는 것 자체가 모욕적인 일이야. 사람들이 우리 집안 뭐라고 생각하겠냐고. 시어머니는 한참을 설교하다가 절 바라보며 묻더군요. 예, 너도 입이 있으면 말을 해봐라. 내 아들 뒤에서 숨어서 조종하지 말고 말을 하라고. 저는 저희 어머니 없는 결혼식은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건 다 받아들여요. 1년도 좋고 3년도 좋고 일도 그만두라고 하시는 것도 이해하고요. 뭐? 이게 진짜 그 애미의 그 딸년 소리 듣고 싶어서 그래? 미혼모로 혼자 애 낳아서 키운 여자딸이 너야. 근데 넌 임신해서 우리 집안 밀고 들어온 거고 꽃뱀 소리 듣고 싶은 거야? 이게 다 널 위해서 그런 거야. 너희 어머니 국경 없는 의사회 출신이라서 참석 못하는 걸로 대충 입 맞추고 끝내자는 말이고 저희 엄마가 의사라고 거짓말을 하자는 건가요? 그 정도도 못해줘? 난 지금 최선을 다해서 널 참아주고 있는 거야. 그런데 바로 그때 할머님이 시어머니를 보며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습니다. 뱃속의 아이를 생각해서 더는 스트레스 주지 말거라. 거기까지만 해. 결혼식에 혼주 없는 것도 망신이야. 속상한 건 이해하겠지만 그건 네가 양보해라. 그러자 시어머니는 입술까지 파르르 떨더니 결국 입을 닫았죠. 아마 그때 시어머니는 칼을 갈았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결혼식을 치른 후부터 제게 지옥이 펼쳐졌으니까요. 간호사로 근무할 때에도 어떤 날엔 진짜 죽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업무 강도가 있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집살이는 그 일보다 4배는 더 힘들었죠. 시댁에는 원래 주기적으로 청소해 주시는 이모님이 둘 출퇴근을 하셨고 요리를 전담하는 나이든 입주가정부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가자 주기적으로 청소해 주시는 두 분은 아예 잘려버리셨죠. 앞으로 넌 이 집에 청소를 전담하면서 저 가정부 할머니한테 음식 배워. 알았니? 그리고 주말에는 내가 소개해준 곳에서 신부 수업 따로 받고
네, 어머님. 표정이 왜 그래? 싫으니? 왜? 시집만 오면 팔자가 바로 필 줄 알았어?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게 아니라 맨몸으로 이 집에 시집 왔으면 밥값은 해야 하지 않겠니? 솔직히 맘 같아서는 요리해주는 할머니도 잘라버리고 너한테 다 시키고 싶지만 내 남편이 저 할머니 음식을 좋아해서 봐주는 거라는 거 꼭 명심하고. 그리고 행여나 그 입 함부로 안 놀리는 게 좋을 거야. 조금이라도 제대로 결혼 생활 하고 싶으면 입 꾹 닫고 살라고. 네? 내가 일 좀 시켰다고 내 아들한테 쪼르르 이르는 짓 하지 말라는 거야. 무엇보다 여긴 내 집이고 여기선 내 말이 곧 법이야. 만재 할머니는 따로 나가서 살고 계시니까 내가 최고 어른이란 뜻이고. 이해했어? 네, 알겠습니다. 너도 알겠지만 난 너 싫다. 솔직히 네가 내 입장이라고 해도 싫을 거야. 그래도 내 아들 사랑한다는 건 진짜라고 믿고 싶어. 그러니 너도 버티면서 증명을 해달란 말이야. 딱 1년. 시집살이 제대로 해내면 더는 뭐라고 안 하마. 어때? 네, 열심히 해볼게요. 그때 저는 정말로 제대로 해내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1년만 버티면 인정을 하겠다는 말에 혹했죠. 배가 불러오고 입덧까지 겹치게 되며 혼자 숨죽여 우는 날도 많았지만 저는 한시도 쉬지 않고 집안일을 했고 또 음식을 배웠어요. 다소 무뚝뚝하긴 하셨지만 입주가정부로 일하는 할머니에게 특히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매일이 고비였죠. 한 번은 시어머니가 지인들을 초대한 적이 있었는데 그중 한 분이 저에 대해 물었죠. 누가 봐도 임신을 한 티가 날 정도였을 때였는데 음식을 나르니 궁금했던 겁니다. 그때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하시더군요. 우리 집 가정부 미혼모라서 딱해서 그냥 일 시키는 거지. 오갈 곳이 없다고 하더라고. 있는 사람이 베풀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어? 어머, 자기 너무 착하다. 나라면 부담돼서 못할 것 같은데. 그리고 출산하면 출산휴가니 뭐니 돈 달라고 할까봐 좀 그렇기도 하고. 늙어서 허리 구부러진 할머니도 데리고 있는데 미혼모 정도야 뭐. 저번에 무릎 수술하고 요즘에 거의 기어다니는 수준이야. 그래서 미혼모 가정부도 드린 거고. 우리 남편만 아니면 확 갈아치우고 싶은데 느려 터져서는 요즘에 속이 막 뒤집힐 정도라니까. 자기가 참어. 자기네 가정부가 음식 솜씨하는 끝내주잖아. 그렇긴 해. 온 김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싸가. 그래도 될까? 뭐 나야 그럼 너무 좋지만 기운도 없는 양반인데 눈치가 보여서. 됐어. 돈 받은 만큼 일하는 거지. 걷어주는 건 걷어주는 거고 우리가 자선 사업하는 건 아니잖아. 뭐 간장게장 이거 싸줄까? 겉절이도 잘 됐는데 그것도 좀 가져가든가. 시어머니는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아주 가끔 결혼식에 참석한 분들 중 눈썰미가 좋은 분이 며느리냐고 물어봐도 입주가정부라고 못을 박았죠. 강한 조명과 신부 화장을 한 탓에 확신을 가지고 묻는 분들이 거의 없었기에 가능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불쾌했던 것은 남편이나 시아버지가 집에 오는 시간부터는 절대로 제게 일을 시키지 않으려고 했던 거였어요. 하루는 가정부 할머니와 배추를 한참 다듬고 있는데 손목을 잡아채서는 방으로 들어가라고 했죠. 놓고 들어가, 당장! 저희가 할머니가 혼자 하시기에 양이 많아서 제가 그냥 같이 집어치우고 방에 들어가서 잠이나 자. 괜히 고생한 티내면서 동정표 얻을 생각 말고. 어머님 그런 게 아니라요. 정말 양이 너무 많고 무거워서요. 야, 내가 돈 주지 네가 돈 주니? 이 가정부는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착한 척 위선 떨지 말고 좋은 말로 할 때 들어가. 내가 알아서 도울 테니까. 저를 그렇게 억지로 들여보낸 뒤에 본인이 혼자 다 한 것처럼 하곤 했죠. 임신한 며느리를 본인이 모시고 사는 것 같다며 너스레를 떨기도 했고 저와 뱃속의 아이를 걱정하는 듯 떠들기까지 했습니다. 즉, 시어머니가 본색을 드러내는 건 남편이 없을 때뿐이었죠. 가뜩이나 의사라는 직업이 시간을 내기도 힘들었으니 대부분이라고 봐도 무방했습니다. 그날도 응급이 떠서 남편이 다시 병원으로 가자마자 바로 방으로 들어와 제게 소리를 지르더군요. 아주 팔자가 좋구나. 임신이 유세야 유세.
아들도 아니고 겨우 딸 가진 주제. 너 언제까지 그렇게 놀 거야? 일 안 해? 얼른 튀어나와! 네, 어머님 바로 나갈게요. 저는 바로 나가서 가정부 할머니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죄송해요. 제가 도중에 빠지는 바람에. 나머진 제가 다 할게요. 됐어. 아니에요. 제가 해요. 무릎도 안 좋으시면서. 양념 만드는 것만 좀 가르쳐 주세요. 시어머니는 제가 시집살이를 하는 순간부터 특히나 아이 성별이 밝혀진 이후로 일을 엄청 늘리셨어요. 김장을 하더라도 온 동네 사람들을 나눠주려는 듯 대량으로 했고 손이 많이 가는 요리를 요구하곤 했습니다. 때문에 저는 가정부 할머니에게 늘 죄송한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저는 늘 살갑게 대했지만 가정부 할머니는 좀처럼 제게 마음을 열어주시진 않으셨습니다. 말을 거의 안 하시기도 하셨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통 알기 어려웠죠. 아마 그래서 저는 더 외롭기도 했습니다. 벅찬 집안일에 치이고 만삭의 몸이 버거운 것보다 말을 할 사람이 없다는 게 더 힘들더군요. 그렇게 저는 마지막 날까지 일을 하다 출산을 했죠. 시어머니는 병원에 오셔선 제 딸을 보곤 그러시더군요. 이거 유전자 검사 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어쩜 이렇게 내 아들을 하나도 안 닮아? 제 곁에 있던 남편은 이에 시어머니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계획해서 낳은 거야. 내가 그러자고 해서 낳았고. 누가 뭐라 그랬니? 농도 못해? 누가 보면 내가 구박이라도 한 줄 알겠네. 농담도 상황 보면서 해야지. 출산한 사람 앞에서 그러고 싶어? 알았다, 알았어. 아들 가진 게 죄지. 근데 만재 너도 그러는 거 아니야. 솔직히 지금 너희들 나이에 애 다시 가진다고 해도 늦었는데 그것도 아들일 가능성이 있어? 또 딸 나오면 그땐 못 낳아. 지금 대가 끊어지게 생겼는데 내가 좋은 소리가 나가? 엄마 제발, 제발 좀. 속상한 것도 말 못하니? 알았어, 안 해. 됐어? 이거 아들 모셔서 무슨 말도 못하겠네. 근데 퇴원은 이제 바로 가능한 거 맞지? 내일. 근데 이 사람 내가 아는 산후조리원에 등록해놨어. 거기서 2달 쉬게 할 생각이고. 뭐? 우리 집이 뭐가 모자라서? 집이 좁길래 일해주는 사람이 없어? 그냥 와서 편안하게 산후조리하면 되는걸. 조리원에 등록했다고? 그것도 2달씩이나? 이미 했으니까 어쩔 수 없어. 엄마도 그렇게 알고 있어. 이건 아니지. 1년 중에 2달을 날릴 순 없는 법이다. 무조건 1년 채워. 거기 정 그렇게 가겠다면 분가도 2달 늦춰서 나가. 그 정도는 해줘야지 나도 이해를 하지. 엄마,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해야지, 약속인데. 그 정도도 못할 거면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 하고. 아니야? 이제 와서 딴소리 하면서 약속 어기면 나도 가만히는 안 있을 거야. 결국 저희 분가 날짜는 2달이 더 밀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2달 동안은 온전히 쉴 수 있었죠. 남편에게 앞서서 일어난 일들을 말하진 않았지만 청소 이모를 자른 걸 알고 대충 눈치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나름 저를 보호하려고 2달간 쉬게 해준 거였고요. 아마 남편 역시도 딱 1년만 참자고 저와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았죠. 하지만 악착같이 1년을 다 채운 뒤에도 나아지지 않았던 게 문제였던 겁니다. 분명 분가를 했지만 시어머니는 거의 매일같이 저를 불러서 일을 시키셨거든요. 뿐만 아니라 하루는 이런 일도 있었죠. 시댁에 도착하니 어떤 젊은 여자와 함께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그 여자에게 이러더군요. 이렇게 늦게 만나서 난 너무 아쉬워요. 집안 좋고 학력도 뛰어나고 이렇게 예쁘게까지 한데. 진짜 난 딱 며느리 삼았으면 좋겠어. 내가 딱히 다른 소원이 없다니까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님. 어머님이라니. 나 방금 심장이 두근거렸어. 딸 같은 며느리? 그런 거 떠올라서 눈물 날 뻔했잖아요. 서류 정리되면 진짜로 우리 아들 한번 만나볼래요? 내가 팍팍 밀어줄 테니까요. 어때요? 내가 한번 추진해봐요? 그게... 여자는 저를 흘낏 보더니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신경 쓰지 말아요. 어차피 헤어지게 되어 있으니까 걱정할 것도 없어.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아이까지 들쳐업고 있는 제 앞에서 그런 소리를 했던 겁니다. 농담이라고 생각을 해도 오고 간 말만 들어보면 남편은 벌써 이혼을 했다고 봐야 할 수준이었죠. 그 여자가 떠난 뒤에도 시어머니는 미안하다는 기색조차 없었어요. 오히려 저를 앞에 앉혀놓고 온갖 여자들의 신상이 적힌 종이를 펼쳐 보이기까지 하셨죠. 이 여잔 세무사인데 아버지가 은행장까지 하셨어. 그리고 5급 공무원. 아버진 교수지. 또 이 여잔 법조계 할아버지의 검사 출신 변호사. 이혼 전문이라서 너도 알아두면 좋을 거다. 어떠니? 내 아들이랑 어울리니? 붙여놓고 보면 한 쌍의 원앙이 따로 없지 않니? 이런 이야기는 왜 하시는 거예요? 1년만 버티면 인정해 주실 거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작게 반박하자 시어머니는 콧방귀를 끼시더군요. 인정해. 너 보통 아닌 거. 근데 내가 언제 며느리로 인정을 한다고 했니? 내가 말했잖아. 너 같은 쪽속들은 딱 질색이라고. 남자 잘 만나서 팔자 고치려는 꽃뱀 같은 걸 내가 왜 내 며느리로 받아줘? 난 여전히 이전이랑 똑같아. 내 아들 심심하고 적적할 때 찾는 여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이 결혼 역시도 마찬가지야. 요즘 한 번 다녀온 게 흠도 아니잖아. 어머님 진짜 너무하세요. 너무한 건 너야 너. 누울 자리 보고 다리를 뻗어야지. 무엇보다 남자라는 건 다 똑같아. 애 낳고 나면 여자한테 관심이 빠르게 식어버리지. 우리 남편도 딱 그랬어. 만재 태어난 뒤에 아이를 안 가진 게 아니라 못 가진 거거든. 뒤로 딴살림 차리고 있는 것도 난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러려니 했고. 그러니 그 핏줄이 어디 가겠니? 두고 봐라. 내 아들이 어떻게 나오나. 어머님, 이 여자들 다 소개해 줄 거야.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그럼 내 아들도 생각 바뀌는 건 시간 문제일걸. 계집애 하나 낳아서 우리 집 대 끊어놓은 너 버리는 것은 일도 아니지. 그러게 내가 옛날에 뭐랬니? 잘해봐야 첩이라고 했잖아.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남편이 누구랑 만났고 밥을 어디서 먹었다며 이야기까지 시작했습니다. 누구는 병원에 직접 찾아갔고 또 누군 남편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고 했죠. 물론 저는 그런 시어머니의 말을 다 믿진 않았어요. 하지만 불안함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대놓고 당신 오늘 누구 만났어 하고 물을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무렵에 남편 역시도 굉장히 예민했고 작은 일로도 저와 자주 다투곤 했기 때문이었죠. 그러다 하루는 아이가 열이 심하게 나서 늦은 새벽에 병원에 가게 된 겁니다. 의사라서 아이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막상 한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이 되니 남편도 이성을 잃더군요. 도대체 당신은 뭘 했기에 애가 저 상태가 될 때까지 그냥 뒀어? 요즘 대체 왜 그래? 지금 아이가 아픈 게 내 탓이라는 거야? 그럼 집에서 하는 일이 뭐야? 도대체 뭐 한다고 매일 피곤해서 죽겠다는 표정인 거냐고? 뭐? 지금 말 다 했어? 힘드니까 피곤한 거지. 나도 힘들어. 나도 죽겠다고. 어이가 없네. 내가 모를 줄 알아? 당신 매번 애 맡기고 어디 나가는 거? 뭐라고? 애를 맡기고 내가 어딜 나간다는 거야? 누가 그래? 내가 이제까진 그러려니 이해하고 참았어. 근데 이건 아니잖아. 우리 엄마가 초반에 결혼 좀 반대했다고 언제까지 피해자인 척 할 거야? 우리 엄마가 더 어떻게 해야 하냐고? 피해자인 척을 하다니. 당신 무슨 말을 들었는진 모르겠지만 다 오해야. 내가 말을 안 했지만 매일 시댁에 가서 거의 매일 일해. 청소하는 거 다 내가 담당으로 하고 있고. 그런데도 나 참았어. 어머님이 무슨 소리를 했는진 모르겠지만 그거 아니라고. 거짓말 좀 작작해. 거짓말? 어머님이 그래? 거짓말이라고? 그걸 믿어? 나도 엄마 말 무작정 믿은 거 아니야. 그래, 내가 한 번씩 집에 갈 때마다 아이만 덜렁 있는 거 봤을 때도 당신 믿었어. 잠깐 머리 식히러 갔나 보다. 1년 동안 시집살이 하느라 힘들었겠지.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했고. 나야말로 참고 또 참았다고. 엄마 허리 안 좋고 손목 안 좋다고 힘들어할 때도 난 당신 편 들면서 버텼단 말이야. 근데 이젠 솔직히 모르겠다. 당신 진짜로 바람났어? 내가 바빠서 외롭다는 핑계로 누구 만나는 거야? 순간 생각해보니
분가 이후에 시어머니는 종종 장거리를 다녀와야 하는 심부름을 시키곤 했습니다. 뭐 짧게는 2시간, 길게는 왕복으로 8시간 걸리는 부산까지 다녀오라고 하곤 했죠. 먼 거리를 왕복한다는 게 힘들긴 해도 아이를 대신 봐주시니 나쁘진 않았어요. 겸사겸사 저희 집에도 한 번씩 들릴 수 있었기에 오히려 좋을 때도 많았죠. 그런데 그게 모두 시어머니 계획이었던 겁니다. 남편이 방문하는 시간에 맞춰서 일부러 절 밖으로 내보냈고 아이를 계속 돌본 것처럼 연기를 한 거죠. 그와 동시에 남편의 마음에도 불신을 심은 거였고요. 아니야, 진짜 아니라고. 어머님이 다 꾸미신 거야. 나랑 당신이랑 이혼하게 하려고. 야, 그건 좀 아니지 않아? 우리 엄마 당신 걱정 많이 해. 초반엔 그래, 뭐 반대했지. 당신 싫어했고. 하지만 그 뒤엔 누구보다 당신 생각 많이 했고 나한테 늘 미안해하셔. 본인이 죄인이라고 죄값 받는다고 할 때마다 나도 중간에서 이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 당신 왜 내 말을 안 믿어? 어쩜 나한테 이래? 내가 못한 건 뭔데? 중재도 할 만큼 했고 엄마랑 당신이랑 사이 안 좋을 때 당신 편이 아닌 적도 없었어. 하지만 난 내 눈으로 직접 봤고 내가 스스로 판단했어. 우리 결혼한 거 벌써 3년이야. 이 정도면 충분히 기다려준 거 아니야? 집안일은 엉망해. 애는 제대로 돌보지도 않고 매번 밖으로 놔두는 거 보면서 내가 무슨 생각이 들겠어?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우리 엄마 집에 갔다 시댁에 다녀왔다. 나 매번 당신한테 그 소리 들었어. 근데 내가 갈 때마다 당신은 한 번도 없었어. 우리 엄마 혼자서 애 보고 있고 애 밥 먹이고 있고 길 가는 사람 자꾸 물어봐. 이걸 보고도 당신 편만 들 수 있는지. 남편 입장에선 충분히 오해할 수 있다는 걸 모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땐 가식적으로 연기를 한 시어머니보다 남편에게 더 많은 실망감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울면서 뛰어나갔고 병원 앞에 큰 길로 질주한 겁니다. 딸이 있었으니 죽겠다는 생각으로 뛰어든 건 아니었고 뭔가에 홀린 것처럼 몸이 앞으로 나갔던 거였고요.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는 남편이 근무하는 병원 VIP 병실 아니었고 가장 처음 보게 된 것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죠. 앞서 말했던 것처럼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인상을 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열흘이나 사람 고생을 시키고 참 잘하는 짓이다. 차라리 그냥 죽지. 깨어나지 말지 그랬니? 내가 저 꼴을 또 봐야 한다니 목숨 한번 끈질기네. 저는 제 몸에 연결돼 있던 주사바늘이며 호흡기를 내리곤 몸을 일으켰죠. 여기 왜 계세요? 또 좋은 시어머니인 척 제 남편 속이시려고요? 저 다 들었어요. 그간 남편이랑 저 사이 이간질 하셨다는 거 다 알고요. 그래, 했다. 왜? 그래서 너 따위가 뭘 할 수 있는데? 알면 어쩔 거냐고. 아유, 어디서 이런 거지 같은 게 들어와서. 나도 머리 아파. 애써서 떼어놓으면 또 들러붙는 거머리 같은 너 때문에 내가 늙어서 이게 무슨 고생이니? 그러게 한 번에 떨어져 나가면 좀 좋니? 언제까지 이러실 건데요? 언제까지? 제가 소리를 지르자 시어머니는 제 뺨을 내리쳤습니다. 어디서 벌어지만도 못한 게 나한테 소리를 질러? 감히! 솔직히 말해서 난 너라는 애랑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 끔찍하고 싫어. 아는지 모르겠지만 1층에 있는 화장실 난 절대로 이용 안 해. 너나 가정부 청소하는 이모들 쓰는 그 화장실은 들어가기도 싫고. 난 너희 같은 것들은 TV에서나 봤으면 좋겠어. 그럼 불쌍하고 가여운 불우이웃처럼 돕고 싶어지긴 하겠지. 뭐요? 불우이웃이요? 말했잖아. 같은 공기 마시고 마주보고 있다고 해도 너랑 나랑은 사는 세상이 다르다고. 뱃속에 애 품고 들어오면 얼씨구나 반기는 시대는 지났어. 네가 낳은 딸도 나한텐 트로이 목마 같은 그런 존재고. 그러니 혹시나 헤어지더라도 가지고 가. 애새끼도 들고 꺼지라고. 지금 제 딸한테 트로이 목마라고 하셨어요? 비슷하잖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딸 낳아서 내 집으로 기어들어온 거 보면. 기분 나빠? 그럼 내 아들이랑 헤어져. 갈라서서 다시는 안 보면 그만이야. 네, 정 원하시면 꺼져드리죠.
근데 그런 말 하는 거 부끄러운 줄 아세요? 아무리 돈 많으면 뭐해요? 다른 사람 앞에서 우아한 척하면 뭐해요? 실상은 이렇게나 최악인데. 뭐? 최악? 이게 아주 정신줄 맞구나. 너 머리를 크게 다치기라도 했니? 그러는 어머님도 오래전에 사고가 크게 났나 봐요. 할 말 못할 말 못 가리는 거 보니. 이년이... 시어머니는 또다시 때리려는 듯 손을 높이 들었고 저는 눈을 질끈 감았죠. 그런데 눈을 슬쩍 떠보니 시어머니의 손목을 가정부 할머니가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신경질적으로 팔을 뿌리쳤고 가정부 할머니는 위태롭게 비틀거렸죠. 미쳤어? 지금 누구 손을 잡아 더럽게? 시어머니는 신경질적으로 자신의 손목을 막 털며 짜증을 내더군요. 그만하세요, 사모님. 깨어난 환자한테 그러는 거 아닙니다. 가정부 할머니가 저를 보호하듯 막아서자 시어머니는 어이가 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당신 말도 할 줄 알아? 오래 살고 볼 일이네. 내 앞에서 한마디 이상하는 걸 다 보고. 혹시 노망 났어? 이제 주인이고 뭐고 안 보여? 하. 그래, 뭐 같은 것들끼리 모이는 법이긴 하더라. 이참에 잘 됐어. 우리 집에서 돈 받고 일하는 주제에 고개 뻣뻣하게 들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대답도 잘 안 하는 당신 같은 가정부 나도 필요 없었어. 당신도 나가! 나갈 사람은 제가 아니죠. 사모님이 나가셔야죠. 하, 기가 차서. 내가 주인이고 넌 돈 받고 일하는 하인이야. 옛날 같았으면 노비고. 내가 나가라는데 지금 가정부 주제 그딴 식으로 말을 해? 다른 집에서 고용 못하게 싹 다 전화 다 돌려줄까? 요리 하나 잘하는 것 때문에 붙어있게 해줬으면 숙일 줄을 알아야지. 저는 아무한테나 고개 숙이진 않습니다. 와, 이거 진짜 노망났네. 알았어. 이 버러지 같은 것들끼리 위로하면서 그렇게 살아. 대신 위로 올라올 생각은 마. 버러지는 자고로 바닥을 기어야지. 내가 당신 가만 안 둬. 그런데 그 말과 동시에 병실 안으로 남편이 뛰어들어오더군요. 시어머니는 입을 닫고 다시 걱정하는 척 표정을 바꿨습니다. 남편은 일을 하다가 도중에 왔는지 제 차트를 보며 상태를 살폈죠. 왜 링거 바늘을 뺐냐며 혈관을 찾고 있는 남편의 손을 저는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이혼해줘. 나 더는 여기서 못 살겠어. 여보, 그땐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시 생각해보니까 나도 그땐 정신이 없고 우리 수아가 아파서. 그렇다고 깨어나자마자 이혼이라니. 조금만 있다가 다시 이야기해. 지금 막 깨어나서 진정해야 해. 머리는 어때? 아프지 않아? 됐고 당장 이혼해달라고!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시할머니가 들어오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럼 이혼해야지. 이에 남편은 당황했고 시어머니의 표정은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할머님은 제가 아닌 시어머니를 향해 걸어갔고 그 앞에 멈춰서서 바로 뺨을 때리시더군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에 병실은 몇 초간 정적이 있었고 시어머니는 파르르 떨면서 소리를 질렀죠. 지금 저를 때리신 건가요, 어머님? 어떻게 저를... 저한테 어쩜 이래요? 감히 내 손주 며느리한테 손찌검을 해? 그러니 때렸다. 어머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누굴 때려요? 시어머니는 당연히 바로 발뺌을 했고 이때 가정부 할머니가 시할머니를 보며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자 시할머니 역시 가정부 할머니에게 고개를 똑같이 숙였죠. 당연히 그 상황을 그 누구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당황한 것은 시어머니였어요. 어머님, 설마 이 가정부 우리 집에 심은 거예요? 저 여자가 일렀어요? 그래, 그럼 이 정도 보험도 없이 내 손자를 너한테 맡겼을까? 어머님, 나도 너 이제까지 많이 참아줬다. 왜? 내가 죄인이니까. 내 아들이 좋아하던 그 여자랑 갈라놓고 이 집에 너 불러들인 게 나였어. 저 핏덩이를 너한테 길러달라고 맡긴 것도 나였고, 집안 좋고 야망 있는 너를 귀히 여긴 것도 나였으니 네가 앞에서는 호호거리고 뒤에서는 행패 부리는 것 정도 눈 감아줬지. 근데 넌 선을 넘었어. 어머님 만지 앞이에요. 여기서 그 여자 이야기를 하신다고요?
해야지. 이젠 다 컸고 알아야 할 건 알아야 하니까.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남편의 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오래전 시아버지가 결혼하고 싶어한 여자는 저와 같이 평범한 사람이었고 당시 할머님이 둘의 사이를 갈라놓은 거죠. 마치 지금의 시어머니처럼 그렇게 구박해서 결국 쫓아낸 거였다고 하더군요. 당장 힘들더라도 세월 지나면 잊고 잘 살겠거니 했지만 시아버지는 평생을 그분만 그리워하며 살았던 겁니다. 이에 시할머니는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깨닫고 뒤늦게 절 식구로 받아들이셨던 거고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어머님은 절 이해해 주셔야죠. 어머님도 그래서 그 여자랑 그이 결혼 못하게 막으신 거 아니에요?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가정부까지 감시하라고 붙이고 선을 넘은 건 제가 아니라 어머님이에요. 미안하다. 하지만 애초에 가정부는 널 감시하는 용도가 아니라 내 아들을 감시하는 용도였어. 혹시나 그 여자를 다시 만날까 싶어서 오로지 널 위해 감시한 거였다. 어쩌다 보니 다른 것들도 알게 된 거지만 아가, 무려 3년이야. 3년을 넘게 손주 며느리 구박하고 둘 사이를 이간질했어. 네가 이쯤에서 그만하겠다, 다신 하지 않겠다면 나도 그냥 넘어가마. 어쩌겠니? 남편은 그 말을 듣더니 저를 보면서 미안하다고 했고 눈물까지 흘리며 저를 안아줬죠. 시어머니는 그 장면을 한참 보더니 입술을 꽉 깨물고 말했습니다. 못해요. 저는 쫓아내야겠어요. 저런 거 절대로 우리 집에 들이기 싫어요. 만재 제가 안 낳았지만 저 진짜 열심히 키웠고 의사로 만들었어요. 그 여자가 키웠으면 저렇게 잘 컸겠어요? 근데 제가 왜 눈치를 봐요? 저한테 이럴 권리 있고 저는 선을 넘었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래, 정말 네 생각이 그렇다는 거지? 그럼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로 하자. 만재야, 애비한테 연락해라. 이참에 결판을 지어야겠으니. 남편이 시어머니를 보면서 망설이고 있을 때 마침 아무것도 모르는 시아버지가 들어오셨고 분위기에 놀라 멈칫하시더군요. 할머님은 이제까지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시아버지에게 모든 걸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끝까지 들은 시아버지는 화를 냈죠. 3년이라니? 당신 진짜 미친 거야? 도대체 뭘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는데? 내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 그래, 나 구박했어. 그게 뭐? 가만두면 저 버러지 같은 년이 알아서 나가줄 것 같아? 의사 물어서 팔자 고치려는 것들이 다 그렇지. 여보! 왜? 그 여자 생각나니? 그래서 그래? 가난하고 천박한 그년 떠올려? 또 그 이야기야? 나 당신이랑 결혼하고 단 한 번도 찾아간 적 없어. 퍽이나. 뒤에 숨겨놓고 몰래 만난 거 아니고? 난 다 알아. 다 안다고. 알긴 뭘 알아? 매번 의심하면서 증거 한 번 못 잡은 건 내가 잘 숨겨서가 아니라는 거 아직까지도 몰라? 당신이 나 하나 보고 나 좋아해서 시집온 거 뻔히 아는데 내가 뒤에서 어떻게 그런 짓을 했겠어? 비록 당신한테 온전한 사랑은 주지 못했지만 단 한 번도 부끄러운 짓 한 적 없어. 하지만 내 아들 앞길까지 망치려고 드는 건 못 참아. 그럴 거면 차라리 이혼해. 그 말에 시어머니는 핏기가 몽땅 빠져나간 것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나중에 알게 된 것인데 시어머니는 시아버지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하더군요. 좋아하는 여자가 따로 있고 그 둘 사이에 낳은 아이가 있는 자리에 시집 올 정도로 말이죠. 물론 결혼 후부터 의심과 질투에 사로잡혀 사이가 벌어지긴 했지만 그 마음은 진심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이혼하자는 말에 온몸을 덜덜 떠는 것만 봐도 그랬죠. 시어머니는 꽥 소리를 질렀어요. 이혼? 내가 왜? 난 잘못 없어. 나 이혼 절대로 못해. 고작 며느리 구박한 걸로? 시할머니는 시어머니를 안쓰러운 눈으로 한번 보더니 한숨을 쉬셨죠. 너 결혼하고 1년 뒤부터 최근까지 다른 남자들 만난 거 알고 있었다. 외로웠을 거고 혼자서 많이 힘들어 그런다고 그런 너 이해하고 여기까지 왔어. 네 아들한테도 말 안 했고 오로지 업보라고 생각했다. 네 말처럼 며느리 구박한 걸로 이혼 못할 수도 있겠네. 하지만 분류는 그게 아니잖아.
그러니 내 아들 그만 놔주고 애미 너도 편안하게 살아. 오해하셨겠죠. 제가 무슨 바람을 피워요. 증거도 없이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니? 어머님 안 돼요. 내 잘못으로 내 아들도 너도 불행하게 만든 거 한 번만으로도 족하다. 손주 며느리가 저런 사고까지 당했는데 난 이제 지켜야겠어. 이렇게 살면 어차피 너도 병들어. 다 널 위해서야. 이혼하고 각자 인생 살아. 애들도 숨 좀 쉬게 살게 해주고. 시어머니는 그 말에 무너지듯 무릎을 꿇었고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실수였어요. 그냥 너무 미워서 복수하고 싶어서 그런 거고. 여보, 나 절대로 포기 못해. 당신이랑 평생 살 거야. 나 정말로 뒤로 당신이 그 여자 만나는 줄 알았고. 진짜야. 그거 아니었으면 나 절대로 그런 짓 안 했을 거라고. 애초에 날 이렇게 만든 건 당신이잖아. 나 진짜 외로웠고 너무 힘들었다고. 진짜 마음으론 바람 안 피웠어. 맹세해. 시아버지는 앓는 소리를 내더니 입을 열었죠. 그럼 며느리한테 사과해. 다신 이런 짓 안 하겠다고. 약속도 하고. 그럼 바람 피운 것도 다 이해하고 넘어갈 테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뭐? 그래도 내가 어떻게 저런 애한테 사과를 해? 당신한테는 할게. 어머님한테도 100번 1000번 할 수 있어. 하지만 죽어도 전현한텐 못해. 전현만 보면 만재 친엄마처럼 느껴져서 끔찍하다고. 내가 왜 이런 마음을 가졌는지 당신을 알잖아. 이해해준다며. 하, 만재 친엄마? 그래서 며느리 그렇게 구박했던 거였어? 와, 이건 어떻게 고칠 수도 없겠네. 안 되겠다 여보. 우리 그냥 이혼하자. 시할머니는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시어머니의 모든 걸 감싸줬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두고 다른 사람을 만난다는 걸 알면서도 본인 탓으로 여겼죠. 시아버지 역시도 결혼 후에는 오로지 시어머니만 보고 가정을 지켰고요. 심지어 완전한 사랑을 주지 못해서 외로워 그랬던 거라고 불륜을 알고 난 뒤에도 용서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기회마저 제 발로 걷어차버린 거였죠. 결국 뒤늦게 제게 사과를 하겠다고 했지만 시아버지는 이혼 소송을 바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 시어머니는 하루아침에 쫓겨나게 됐죠. 만재야, 엄마 이런 식으로 정말 쫓아낼 거야? 이건 아니잖아. 저런 여자 하나 지키겠다고 이게 말이 되는 짓이야? 난 널 키웠어. 내 자식처럼 그렇게 키웠다고. 엄마, 키워주셔서 감사했어요. 종종 찾아뵐게요. 물론 저만요. 아들, 아빠한테 말을 해줘. 며느리한테 사과한다고. 엄마 혼자 못 살아. 엄마한테 너랑 너희 아빠는 자존심이었다고. 안 돼, 안 된다고. 미안해요, 엄마. 잘 사세요. 꽤 많은 재산 분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순간의 선택으로 모든 걸 잃게 된 겁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 평생을 키운 자식, 자신을 아껴주던 시어머니까지 말이죠. 당연히 부차적으로 신경외과 교수 사모님이란 자리도 내려놔야 했고 자신이 그토록 증오하던 평범한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시어머니 입장에선 바닥으로 추락한 것과 다름없었고요. 한편 시어머니가 친엄마가 아니라는 사실과 제가 죽을 뻔했다는 것 때문에 남편 역시 충격을 받았지만 서서히 극복해 나갔습니다. 동시에 저와의 사이에 있던 오해도 완전히 풀었고 우린 얼마 가지 않아 일상을 되찾았죠. 저희 딸 수아도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고요. 시간이 흘러 현재는 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시어머니 혼자만 지키고 있었던 느낌이라면 최근엔 다 같이 모이는 일이 잦아졌죠. 시아버지도 저희 딸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할머님도 자주 찾아뵙고 있습니다. 얼마 전엔 다 같이 여행도 다녀왔고요. 그날 할머님은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건 내 유언이야. 앞으로 누가 시집을 오든 장가를 들든 사람 됨됨이 하나만 보는 걸로 하자. 그저 두 사람이 좋다면 결혼시키고
뒷말 절대로 안 하기로 약속하는 거야. 알았니? 저희 모두 그 약속에 동의했습니다. 물론 좋은 집안, 직업, 명문대, 듣기 좋은 조건이죠. 근데 그런 조건이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책임질 수 있을까요? 학벌이 뛰어난 사람이 꼭 인격도 뛰어난 건 아니고 부잣집 자식이 반드시 존중과 배려를 아는 것도 아니잖아요. 반대로 가진 게 많지 않아도 말 한마디에 힘이 되는 사람, 어깨 기대는 법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있어야 사랑을 오래 지킬 수 있습니다. 가난한 집 딸이라 손가락질 받고 집안이 안 맞는다고 헤어지는 게 당연한 사랑이라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거래였던 거겠죠. 타인의 기대가 아닌 나의 기준으로 사랑을 지킬 수 있게 저처럼 거래 말고 사랑을 꿈꾸는 당신에게 조용한 응원을 보냅니다.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